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재의 분류 한국사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세사회의 성립과 전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늘 하던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습 들어가서 통일신라 그 신의 대접을 받는 신문왕 신구 국시는 구간이 맛있다. 신문왕 요 구는요 구주 오석영 지방행정조주 구주 오석영 국립대학 이름은요 국학 그다음 집사부 장관 수상 시중 군사조직은요 구서당 십정 노급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는 관료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육두품 대단히 뛰어난 학자들이라고 그랬죠. 예. 이 학자들이 손을 잡은 세력이 바로 호족. 예. 그리고 이 호족이 창시한 불교 종파가 9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선종 계통의 불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육두품 호족 선정은 고려로 건너갑니다. 이 고려 건국의 주체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바로 이 대조영 고왕입니다. 고왕 대조영. 그리고 이 발해 최고 전성기 왕이 선왕. 이 선왕 때는 해동 그렇게 해동에 융성한 나라. 그리고 해동 국가. 뭐 바다 건너 동쪽이라 해도 되고 해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행정조직을 정비했는데 그 행정조직이 오경 15부 62조. 오경 15부 62조. 이 오경 안에는 발해 수도도 들어간다 그러죠. 이 발해 수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예, 상경 이렇게 됩니다. 자, 통치 조직을 보면은 이 사비시대 이 성왕 때 이 조직한 특수행정구역 담로인데 그게 담로가 22개입니다. 그래서 22담로.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는요 화백 발해 중앙관제 이름 뭡니까? 삼성육부 당나라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운영된 발해 중앙관제. 이렇게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중세 고려죠. 이 고려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사회 성립과 전개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요거는 이제 이 책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요렇게 딱 하는 것만 여러분들 뭐 아시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건국된 것은 918년이죠. 918년. 발음상 좀 그렇다 그죠? 918년인데 이때 10세기입니다. 그리고 11, 12, 13, 14. 이쪽 그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약 한 500년 가까이 되죠. 500년 가까이 되는데. 자, 그러면 당시 요걸 이제 그 파트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세기 외교 관계는 송나라, 11세기에는 거란. 그 여러분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써볼까요? 요 거란. 그리고 12세기에는 여진. 네, 여진족이 나중에 나라 세우죠. 그 금나라입니다. 13세기에는 몽고가 제국을 건설하죠. 원나라. 그리고 14세기에 이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를 괴롭히는데요. 이 홍건적이 세운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그 시대 성격을 보면은 20세기에는 이 송나라와 외교 관계,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 독자적인 그런 외교를 수립했던 때였습니다. 그 11세기에도 이 건왕과도 이제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근데 12세기 여진족이 이제 이 4대 요구를 해오죠. 이 여진족이 4대 요구를 받아들여버렸습니다.
당시 그 집권층들이 뭐 자신들의 그 이 권력이 이렇게 바뀌는 걸, 그 시대가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대적입니다. 근데 몽고와의 그 기나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원나라에 굴복해버리죠. 그래서 이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이 고려의 자주성은 이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14세기에는 이 공민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이 보수 세력과의 또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지배 세력으로 보시면은 이 통일신라 말에 등장했던 지방 중심 세력 바로 이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한 호골 집안이 바로 호족이었잖아요. 예. 이 호족이 고려 시대 오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중앙귀족, 중앙귀족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귀족 집안이 형성되는데 이 귀족 집안을 일컬어서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귀족.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한자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뭐그 참고만 하세요. 그냥 당시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집안 이었다. 그렇게 당시 그 중심 세력 뭐 이름이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신 그 문무 차이가 고려는 대단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무신들이 결국은 그 불만을 가지고 1170년에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이 몽고 간섭기 때는 이 권문세족 역시 권문세족 여기 소개해놨죠. 뭐 또 당시 뭐 대단한 그런 세력들 그리고 권문 플러스 세족 이런 뭐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당시 중심 세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호족들이 다 이제 진출한 것은 아니고 이제 지방에 남아 있는 호족들은 향리로 진출했습니다. 향리. 이 향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골 향이고 벼슬 아치 리자 향리. 그러니까 지방 관리라는 뜻이죠. 지방 관리. 근데 이 고려 시대에는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향리 세력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이 파견돼요. 그래서 고려 시대와는 달리 조선 시대에는 향리 세력이 약화됩니다. 네. 그것도 조선 가서 우리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3세기 이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 신진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사대부예요, 사대부. 이 사대부는 우리 또 한번 알아볼까요? 이 선비사자입니까, 그죠? 선비사, 큰대 사내부. 그래, 요거는 요 선비사, 요거는 학자란 뜻이죠. 학자. 대부는 관리란 뜻이야. 그러면 학자 출신의 관리, 바로 이 또 조선 건국의 주체가 되죠. 사대부요. 예. 그러니까 당시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하고 이 신진 사대부들이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문의 경향을 보면은 역시 10세기는 이제 독자적인 형태였습니다. 또 11세기는 역시 이제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 자주적이죠. 근데 12세기는 이제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3세기는 몽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14세기에는 이 성리학이 수용됩니다. 특히 누구고요? 사대부, 신진 사대부들이 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로 보겠는데요. 전기 불교는 여기 이제 법상종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천에서 이제 불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대중적 성격을 지닌 교종 불교가 성행하고 이 고려 후기에 가게 되면 또 불교 개혁 운동이 이제 진울에 의해서 전개되는데 이 고려 후기에는 통일신라 하대하고 마찬가지로 이때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선종 이름이 조계종이었죠. 요 중기는 천태종이고요. 후기는 조계종입니다. 그럼 나중에 뭐 문화편에 가서 자세하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 고려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918년 이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죠. 왕건이 이 호족 세력과 예성강 유역의 해상 세력을 결합하여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대내적으로는 지방 세력을 흡수하고
이 통합한 결과였고, 또 대외적으로는 또 이게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죠. 이 중국의 5대 여러 나라들과 이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고려 건국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이 건국된 데는 원래는 철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도를 여기 이제 개성, 이 송악, 다른 말로 뭐 송도, 이렇게 지금의 개성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수도를 여기에다가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시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써볼까요? 예. 여기 이제 발해가 망하죠. 이 발해의 지배층은 이 고구려 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뜻이죠. 고구려의 계승자. 그래서 고려입니다. 어떤 학생은 고구려가 먼저인지 고려가 먼저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고구려가 먼저입니다. 고구려의 계승자가 고려입니다. 고구려의 계승자. 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헷갈리면 이 구자는 역구자라고 생각하세요. 역구자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그렇게 편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 뜻입니다. 이 발해 유민을 이렇게 포용을 합니다. 발해 유민은. 예. 그리고 여기 서경 일단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서경 알아두시고. 네. 그리고 여기 제통일 과정을 보면은 935년에 신라를 항복합니다. 신라는요. 이때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었잖아요. 경순왕. 신라가 항복을 합니다. 경순왕. 예. 신라 항복하고 이 또 후백제는 936년에 멸망하는데 이 935년에 이 견훤이 또 아들과 이 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견훤이 또 귀순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제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왕건이 민족의 재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태조의 정책인 태조 왕건이잖아요. 고려 태조 왕건의 최수종. 이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이 왕건 역할을 잘 했었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은 이 태조 왕건의 부인이 29명입니다. 수종님 사실입니까? 내가 아니고 태종이 그랬어요. 태종이. 예, 부인이 이 공식적인 부인만 29명입니다. 공식적인 부인만. 그리고 자녀는 25남 9녀, 아들이 25명, 딸이 9명, 또 세종 임금도 18남 4녀, 아들이 18명, 딸이 4명.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 이것이 부럽다면 이 정승반열에 오르거든 아프리카로 진출하십시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네, 아프리카에 진출하셔가 추장이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쌤이 아는 이 추장을 보니까 자녀가 200명이 넘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죠. 이 사람의 인력은 또 노동력, 이 노동력은 바로 재산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살아있다면 이 자식들의 숫자는 자꾸 또 늘어나겠죠. 그죠? 예, 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또 멘트를 날리고 또 웃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태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눈치가 빠르십니다. 예. 2020년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태조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이거 민생 안정책 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호족 세력 통합. 예, 이것도 뭐 같이 묶으면 뭐 같이 뭐 호족 통합 정책 2, 3번 이렇게 뭐 말하면 되겠죠. 예, 호족 통합 정책. 예.
바로 여기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호적 통합 정책. 예.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북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민생 안정책, 또 호적 세력 통합 정책, 북진 정책.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자, 먼저 민생 안정책을 보겠는데요. 이 민생 안정책을 추진한 배경이 되는 것은 취민유도 정신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취민유도 소개를 해놨죠.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유교적 민본 이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역시 민본주의는 좋은 거구나. 쌤이 이렇게 또 멘트 나왔죠. 예. 그래서 다시 내전 포인트를 한번 써볼까요?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호족들의 지나친 수취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막 뜯어가는 거예요. 또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10분의 1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을 정부가 뺏어가면은 좀 반발하겠죠. 뭐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이 상당히 조세가 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창을 설치했는데 이 흑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뭐 흑창 있죠. 흑창. 이 흑창은 이 고구려의 진대법, 이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하여 춘궁기의 곡식을 나눠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빈민 구제 기구였는데요. 여기 다시 말하면 춘대 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춘대 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986년 딱 즉 선종 5년에는 이것이 이제 의창 잘 알아두시오. 두세요. 의창으로 의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 시골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에 가면은 이 봄에 비료값, 농약값의 명목으로 이 농협 같은 데서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농자금 대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은 거기 멘트 달아놓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예. 또 포인트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통치 기반 강화인데요. 이 정치제도 마련 보겠습니다. 이 태몽의 관제와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개국공시가 지방 호족을 또 관료 등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2번과 3번. 이 호족 세력 통합 정책이 되겠죠. 이 호족 세력을 통합해서 정략결혼, 그 정략결혼의 결과 이제 공식적인 부인만 29명이고 실제로 뭐 100명이 넘었다는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향촌 지배권도 인정해주고 또 이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나 토지도 지급해줬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호족 세력 통제. 뭐 이 통제라고 하지만은 뭐 이 통합 정책이다. 통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첫 번째가 여기 보면은 이제 기인 있습니다. 이 기인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기인, 예. 기인, 이런 또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 이 모의고사에 툭하면 또 나오고, 예. 실제 이 수능에서도 나오잖아요. 요 기인, 왼쪽에 여러분 참고하라고 여기 한자로 풀어놨습니다. 예. 뭐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지방의 이제 그 유력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이제 인질로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감시하는 제도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심관, 예, 사심관이 있었는데, 이 사심관도 이제 상당히 요도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기인이 사심관보다 더 중요합니다만, 사심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별 2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신관은 요 밑에 쌤이 소개를 해놨죠.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 그 공신들, 이 호족 출신이죠. 공신 호족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을 말하는데, 935년에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그 김부가 고려에 항복해오자 그에게 이 사신관이라는 벼슬을 줬습니다. 사신관. 네. 요 사신관 저 왼쪽에 여기서 풀이해놨습니다. 요 일사자하고 요게 살필 심이고 요 벼슬관. 그러니까 이 사신관을 풀이를 하면요. 이 살피는 게 이 그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자기 고향이죠. 그 고향을 살피는 것이 직업, 요 일이죠. 일인 관리, 이 사신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지방에서 반란 같은 게 일어나면은 이 사신관이 또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신관 제도는 당시 이제 호족들을 우대하는 그런 의미와 감시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통치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정계, 이 정치 전반을 경계했던 정계, 그리고 이 관리 규범을 담은 계백 요서 이런 것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 훈요 10조, 훈요 10조 요거 알아두세요. 훈요 10조. 자, 후대 왕들을 가르치기 위한 10개 조에 달하는 그러한 뭐 유언 비슷한 것이 되겠죠. 그 후대 왕의 정책 방향을 담은 그러한 걸 일컬어서 훈요, 요 가르칠 훈자입니다. 가르칠 훈. 또 중요를 넣어요.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이 정계와 계백 요소 선생님 다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태조가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은 책인데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 관로 안에 또 선생님이 또 멘트를 달아놨는데요. 신하 단속을 잘해야 왕권이 안정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또 중요한 정책이 북진 정책이 됩니다. 이 북진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진 정책. 그러면은 뭐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별을 붙일까요? 별 3개. 쌤 수업 중에는 별 3개가 최고지만은 여러분은 별 4개 되십시오. 별 4개 정승이 되십시오. 북진정책을 추진하기 했는데 이 북진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이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과정에서 고구려 영토 대부분 잃어버렸잖아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만 통일하고 나머지 그게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북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발해가 건국되는데 이 발해가 또 일찍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의 전진 기주로 이 서경을 설치하는데 서경은 평양입니다. 지금 평양입니다. 이 결과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청천강에서 영흥까지요.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 이 광종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뭐 참고로 하십시오. 이 태조 다음에 해종, 그리고 정종, 광종인데요. 그러니까 이 해종과 광종은 형제간이잖아요. 이 해종 그 당시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근친혼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해종은 자기 딸을 광종한테 또 시집 보내기도 합니다. 이 광종이라는 임금 또 이름은 소.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왕씨 집안이니까 왕소가 되죠. 왕소 아버지는 왕건.
네, 이 넷째 아들은 왕소입니다. 이 광종의 개혁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 임금으로 모셔올까요? 네, 광종 임금 등장합니다.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하면 이게 또 충청도인데 그건 아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자들은 나를 일컬어서 미칠광, 미친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빛날광, 빛나는 임금 이로소이다. 빛나는 임금 이로소이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 물러가오. 쌤 또 이렇게 또 멘트 하는 거 보니까 또 광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중요하죠. 이 광종 임금의 두 가지 업적,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입니다. 자, 노비안건법은 이 뒷페이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일단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비를 없애는 그 노비 해방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양인이었다가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원래 신분 돌려주는 거예요. 예, 원래 그 양인 신분으로 돌려주는 거를 제대로 일컬어서 이 노비안건법이라고 합니다. 노비 해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양인,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노비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그 당시 그 호족들의 식량을 빌려도 먹고 갚지 못한다면은 그렇죠, 노비돼 버리죠. 그리고 이 쌍기 그 후주에서 귀화했던 중국 후주에서 귀화했던 이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그럼 임금이 뭡니까? 과거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를 뽑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자, 중요하다고 말마지막으로 역시 별 표시를 할까요? 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자, 이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은 자, 신세력 또 구세력, 그러니까 요 신구 세대를 교체하는 신구 세대를 교체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요 신세대는 왕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은 그러한 신진 세력이 되겠고, 이 구세력은 호족이죠. 그러니까 이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비안건법, 과거제, 노비안건법, 과거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칭제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이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아까 배웠던 요 노비안건법 다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956년 즉 광종 7년에 실시한 노비안건법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심은 천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교적 정치 질서의 강화, 성종이 되는데 이 또 대단히 중요한 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배경은 유교가 이제 정치 이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자, 여기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조선시대 황희정승과 세종 임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절대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이 고려 시대는 이 성종 임금과 이 최승로 할아버지, 쌤하고 관계 있는 보이죠?
쌤의 29대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불러가기 그런데 뭐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최승로 선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최승로 선생이 당시에 이제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를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2018년과 2022년 이 각종 시험이 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바로 6.25 정치이념입니다. 6.25 정치이념. 그리고 이 6.25 정치이념은 그것도 왕이 독재하는 거, 그거는 또 규제하는 것이죠. 이 왕의 전제 정치를 규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 6.25 정치이념의 첫째 6.25 정치이념은 6.25는 이국,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고요. 이 불교는 이제 수신, 그러니까 자기를 수양하는 그렇게 이제 근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서로 배척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또 유교와 불교 문화, 이 유교와 불교 문화가 또 융합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는요, 이 12목, 지방의 12목, 그러니까 당시에 12개 행정구역을 나눴다는 얘기죠. 이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이 지방관, 다른 말로 외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지방관. 네,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불교 행사죠. 이 불교 행사 두 개 바로 연등회하고 팔관회입니다. 이 연등회와 팔관회는 뭐 당연히 아무래도 당시 불교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유교에 눌려서. 그래서 이 연등회 팔관회 행사가 이때 이제 중단이 됩니다. 중단. 네. 자, 그리고 성종 임금의 업적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국립대학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립했다는 거. 그리고 삼성육부제, 이때 삼성육부제 중앙관제가요. 또 뭐 중추원, 삼사, 도병마사, 식목도가 요런 뒤편에 가서 중앙관제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성종 임금의 업적으로서 중요합니다. 국자감, 의창, 상평창. 의창은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촌대 촌합의 빈민구제제도. 촌대 촌합의 빈민구제제도. 의창. 상평창. 이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8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리 생각하고 있죠. 쌤도 꼭이요 할 것 같다. 꼭이요는 생각하겠습니다. 제발요.